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되게 아는 척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상금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또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할 핵심 주제인 네, 지난 9월 22일에 파월 미국 연준 총재,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뭐 미국뿐만 아니라 OECD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될 텐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한 여러 주제들을, 여러 얘기들을 우리 이선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이지선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국내 대출 금리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출 요즘 진짜 금리 많이 올랐다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대출 갖고 계신가요? 네, 한숨부터 나옵니다. 저도 대출이 있는 사람인데 네. 최근에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이제 1년이 돼서 갱신이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금리가 확 올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용 점수나 이런 건 그대로인데 변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올랐지? 주변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올랐더라고요. 네. 다들 뭐 충격이 좀 큰데 충격 좀 받으셨겠어요. 뭐 정신 못 차리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세계 경제 얘기하는 가운데에도 좀 정신이 혼미하고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이 뭐 한둘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대출금리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건지 그 이유를 좀 짚어보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본격적으로 이게 왜 올랐는지 원인을 짚어보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긴 한데요.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요인, 사실 뭐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면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 만들어진다. 뭐 요 정도의 기본 틀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파보세 구독자라면 나 좀 이것도 알고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원리 설명을 조금 하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더해서 대출금리 결정된다. 이게 크게 보면은 맞는 건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 대출금리는요.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거기에 가산금리를 은행들이 붙이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장금리가 뭐냐? 시장금리를 또 결정하는 기준이 코픽스라고 있어요. 네. 갑자기 어려워지죠. 코픽스 막 듣자마자 머리가 아프죠. 근데 코픽스 제가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이것만 알아도 어디 가서 되게 아는 척할 수 있거든요. 자, 코픽스는요. 그 은행들이 자본을 끌어오는 조달하는 비용. 핸드폰 소리로 해주셨나 봐요. 내 건데? 역시 그 대출 제일 많은 핸드폰이 울리는군요. 네. 코픽스. 그러니까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해오는 비용. 그 지수를 얘기하는데 코픽스 하면 K로 시작할 것 같죠? 네. 웬만한 코 어쩌고들은 그렇죠. 다 K로 시작하잖아요. 얘는 C로 시작을 해요. 이 COF가 Cost of Funds예요. 네.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펀드의 코스트, 비용이라는 거죠.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뒤에 IX는 뭐냐? 인덱스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시중에서 자금을 조달해오는 비용, 그 지수를 코픽스라고 하는데 대출 금리는 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어디 가서 야 대출 금리 되게 많이 올랐어, 야 기준금리가 올라서 그런가 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코픽스는 매달 정해지거든요. 야 이번 달에도 코픽스가 올랐어. 이러면 진짜 똑똑해 보이는. 네. 근데 사실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리보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냥 코픽스만 알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코픽스를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금리의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시장금리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시장금리는 그러면 기준금리가 오른 다음에 오르는 거냐? 그게 또 아니에요. 보통 그럴 것 같은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상식이죠. 사실은 그렇죠.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걸 기반으로 코픽스도 오르고 시장금리 오르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보겠지만 기준금리가 올랐는데 시장금리는 안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장금리는 대부분 그 기준금리가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최근에 8월 26일 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 전부터 금리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랬던 이유가
기준금리가 오를 거다라는 그런 예상이 계속 돼 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은행이 그 시점을 언제로 할지는 몰랐지만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은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시장금리에 선 반영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금리는 이미 올랐었고 그래서 금리도 이미 올랐던 거죠. 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은 8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그럼 지금 9월 들어서는 왜 또 금리가 오르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린 게 지난 8월이 시작이었다. 첫 발을 뗀 거였다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앞으로도 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코픽스는 이 기준금리의 인상을 선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기준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도 코픽스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9월 달도 코픽스가 실제로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준금리 오른 걸 반영한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오를 걸 선반영한 거죠. 네.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대출금리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였던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그 원인이 무엇인가? 방금 설명드린 그 기본 원리 틀의 영향도 당연히 있어요. 네. 하지만 이거 외에 더 큰 영향들이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자, 첫 번째는 이건 좀 작은 영향, 뒷부분에 큰 영향을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가산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가산금리라는 건요.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아까 뭐 시장금리는 은행 8개 그 주요 은행들이 모여서 이렇게 코픽스 기준으로 정해지는 건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금통에서 정하죠. 근데 가산금리는 각 개별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들이 이 운영비용, 대출자 신용등급 이런 거에 따라 매기는 것들이 지난달에 일제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금리만 오른 게 아니라 가산금리도 은행들이 일제히 지난달에 올렸다.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뭐 카카오뱅크 많이 쓰셨잖아요. 뭐 네. 저금리 이런 이점으로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뭐 국민은행보다도 대출금리가 카카오뱅크가 높게 나타난다. 네. 이건 시중은행보다 카카오뱅크가 높은 네.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사담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은행들이 책정한 가산금리 자체가 카카오뱅크가 제일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대금리 아시죠? 네. 내가 대출 받으러 가면은 아 고객님은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거래 고객이니까 이만큼 빼드릴게요. 이게 우대금리인 거잖아요. 이 우대금리가 없어요, 카카오뱅크가.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보다 카카오뱅크 금리가 더 높아지는 대출금리가 그런 현상이 나온 거죠. 저같이 우대금리를 못 받는 사람들은 카카오뱅크가 유리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가산금리 자체는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조금 낮으니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각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많이 올렸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가산금리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을까? 또 그 궁금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궁금하죠.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할 핵심 주제인 부분,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습니다. 뉴스 보셨죠? 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도 이제 뭐 부채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이제 대출 억제하고 우리는 또 가계부채는 특히나 많은 나라니까 이제 네.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정리하고 갈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라고 하죠. 1,800조. 이 1,800조가 되니까 정부가 안 되겠다. 가계부채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뭐 강제로 줄일 수는 없고 뭐 대출 받으러 온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증가율을 조금 억제해 보자. 올해 안에 어떤 그 가계대출의 증가율을 한 6%대로 막아보자. 뭐 이런 억제책을 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체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 시중 은행들은 뭐 돈 빌리러 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슨 뭐 거절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그렇다면 자연적인 어떤 감소, 그러니까 그렇죠.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 아무래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고 네. 좀 이자 부담 때문에 대출을 미루기도 하고 이런 효과가 규모가 또 생기잖아요. 작아지고. 그렇죠. 예, 예. 그런 효과를 노리고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들어가니까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금리를 조금씩 올린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좀만 올려도 뭐 대출의 비중 자체가 그 금액 자체가 크면 이자 비용이 흡기 일어나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들을 좀 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실제로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면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세 보증금을 기준으로 대출 얼마 줄지를 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전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 증액 네. 증액 규모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주는 식으로 억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담보대출 비율 LTV 다들 아시죠? 이게 주택 같은 경우에 이것도 주택의 시세 신규 주택의 경우에 지금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를 정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분양가 네. 기준으로 LTV를 정해서 대출을 해주는 쪽으로 그러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 그렇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연봉 딱 이내로만 대출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가계대출 어떤 규제를 정부가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금리가 대출 금리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규제로 인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조금 더 대출을 고민하라는 어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더 올린 거죠. 네. 그러니까 대출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도 정부가 추가로 가계대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아까 제가 1,800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이 구성이 좀 비이상적인 구조예요. 네. 찾아봤더니 1,800조 중에서 3분의 2가 부동산 관련 대출로 가계대출은 뭐 더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1,200조 정도가 부동산 관련이라는 건데 이 중에 950조 정도는 주택담보대출, 200조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인 거예요. 가계대출의 3분의 2가 부동산 관련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상적이지 않은 구조고요. 생산적이지 않죠. 네, 이런 비이상적인 구조는 당연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 이 부동산 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그 어떤 원금 회수라든가 원금 상환이라든가 이자 부담에 그렇죠. 대한 리스크가 커지고요.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우리나라 안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파봇에서 계속 해외 금융, 해외 경제 기사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런 방송을 이어왔던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외 금융 경제 흐름을 알아야 우리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향도 그렇죠. 받기 때문에 그렇죠. 네. 우리는 해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외 위험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이 돈 푸는 거를 줄이겠다고 해요. 당장 올해 11월 달에 테이퍼링 예고를 예. 했죠. 네. 미국이 돈 푸는 거 확 줄이고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막 뛰고 있죠. 그렇죠. 중국도 뭐 헝다그룹 파산 위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시장이 요동치는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전부 영향을 주거든요. 당장 지금 대출을 많이 받으신 분들, 뭐 영끌해서 부동산 사신 네. 분들은 이 가계 부채를 규제하는 정부가 너무 싫을 수 있어요. 네. 네 규제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오르고 내가 부담해야 돼 이자 부담이 이렇게 커지잖아. 너무 싫을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규제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가장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앞으로에 있을 경제 위기에 대비를 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제 위기가 와도 무조건 가계부채가 1,800조인 상황에서는 우린 타격을 받아요. 그러나 그 타격을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가계대출의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올해는 6%대로 그리고 내년에도 4%대로 규제를 하겠다는 얘기를 홍남기 부총리가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앞으로도 내년에도 금리는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네. 그 중국도 뭐 사실은 부동산이 그 GDP에 차지하는 규모가 너무 크고 그걸로 성장해왔는데 이렇게 더 이상은 이걸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디지털이나 환경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그쪽으로 가야 이제 이상적인 구조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지성 기자 말씀대로 새로운 성장 모델, 부동산으로 이제
뭐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사고 거기서 이제 자산 규모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국가 경제도 위기고 개인 경제도 위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도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부동산이 아닌 새로운 생산 모델을 찾아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는 우리가 뭐 예언자는 아니지만 대출이 좀 많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대출 금리가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을 유념을 하시고 이 가계 경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뭐 김범도 아나운서도 아까 대출 많다고 하셨고 저도 대출이 좀 많은데 이 대출 저는 있는 뭐 주택 분들은 자금은 아니고요. 그냥 네. 유흥비.